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6일 정오입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함께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로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게 뇌물이다, 국고 손실이다 등등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변호하고 있는 분은 엄상익 변호사입니다. 엄상익 변호사는 공익소송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하고 또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책을 쓰기도 합니다. 최근 조합제닷컴에서 낸 책이 친일 마녀 사냥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개척자 중에 한 분인 김면수 선생을 친일파로 모는 데 대해서 분노해서 쓴 재판 기록인데요. 이분이 요새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 재판을 진행하다가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옥으로 보낸 편지를 최근 조갑제닷컴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 편지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답장을 보내왔는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의 성격도 알 수가 있고, 전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세 국정원장이 구속되었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냐 하는 상식적인 판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상익 변호사는 이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박근혜 씨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일주일에 1000통씩 편지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들렸다. 보지 않을 확률도 컸다. 유일하게 뜻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글밖에 없었다. 나는 하얀 모니터를 앞에 놓고 영혼이 시키는 대로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다 소개하기보다는 핵심되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엄상익 변호사입니다. 저는 전 국정원장 이병호 씨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병호 씨는 저희 아파트 이웃집으로 또 같은 교회를 다니던 교우로 소박하게 살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사기당한 그의 소송을 대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변호비도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 앞에서 하늘을 향해 망연한 시선을 던지던 그의 뒷모습은 세상을 힘겨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70대 중반에 갑자기 국정원장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은 그 인생에서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작가 소노 아야코 여사는 늙어가는 법을 가르치는 책에서 60이 넘으면 관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평생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임명은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탄생시키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한 의지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병호 씨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심도 물질적 탐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정원장을 마친 그가 가진 전 재산은 소박한 연립주택 한 채와 통장에 든 약간의 현금이었습니다. 그게 노부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는 국정원장으로서 남은 특활비도 전부 반납하고 나온 청렴한 성품입니다. 그런 이병호 씨가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바친 국고손실범이 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호 국정원장이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이병호 씨뿐 아니라 법정에는
박근혜 정권의 다른 국정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들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의 경류 속에서 이 사건은 그냥 유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이 선동한 분노한 대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휘하의 국정원장들을 죽이라고 소리쳤답니다. 평범한 시민 변호사인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올인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순수 정보기관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정적을 제압하는 몽둥이를 쥔 손과 발의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압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국가정보기관 내에 돈의 저수지를 구축해 두고 그 돈이 정치권 등 여러 곳에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 전두환은 중정부장 서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정보기관의 돈을 배경으로 정치권을 장악하고 당을 만들었다고 해석합니다. 정보기관의 돈이 정치판의 쌈지돈이 되기도 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의 세금인 그 돈이 남용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정보기관은 탄생부터 그런 기형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은 그동안 관행같이 사용해 온 특활비 문제를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 만들어 도덕성에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적폐청산의 명분이 그럴듯해도 한정된 몇 명만 골라 처벌하는 것이 정의인가의 의문을 가집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과 대상 선정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와 무관한 개인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나 혁명의 도구가 되지 말고 법대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이 시스템화한 제도에 의해 제한되는 게 법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맡은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고손실죄가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게 불명확한데도 대통령의 국고손실을 추정하면서 1심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근혜님의 진술서 한 장을 달랑 법정에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비서관이 괜찮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술서를 보면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던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국정수행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비서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인 저는 매주 80 노인으로 정신마저 혼미해져가는 이병호 씨를 감옥에서 봅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남과 북 사이 정보전쟁의 마지막 사령관으로 김정은으로부터 죽음을 통고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북에서는 죽여야 할 남측의 테러리스트가 되어 있고 남에서는 대통령에게 뇌물을 상납한 파렴치범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인 그는 감옥 안에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근혜 님께서는 정년 퇴직을 하고 평화롭게 살던 그를 왜 국정원장으로 임명하셨습니까? 죄인을 만들고 죽게 하려고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죠. 제가 보기에는 나이 든 다른 국정원장들이나 비서실장들의 모습도 비슷해 보입니다. 백발의 노인인 이원종 비서실장은 젊은 판사들 앞에서의 장시간 재판에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재판은 법이 아니고 정치라는 생각입니다. 저의 시각에서는 박근혜님의 정권도 검찰 권력과 법을 이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전 자유총연맹 회장에 출마한 전직 경찰청장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현직 비서관과 경합이 되었습니다. 선거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하러 간 저에게 담당 검사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검사인 그가 하는 건 정무지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저녁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 지침을 받는다고 그 검사는 변호인인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평범한 서민 변호사인 저는 분노했습니다.
권력은 법을 이용해서 정치 보복을 하기도 하고 미운 사람을 누르기도 합니다. 박근혜님은 힘없는 사람들이 교만한 법에 의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아시는지요? 변호사를 하면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만들어지는 거린을 보기도 했습니다. 나라 돈을 개인을 위해 착복할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호를 맡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국고를 손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님의 이런 한마디가 법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나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공과 사를 구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국정 수행은 했어도 국고를 손실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한마디가 없습니다. 박근혜님 본인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은 별개라는 생각입니다. 박근혜님은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 침묵이나 증언 거부는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정원장과 비서실장도 죽이고 있습니다. 왜 무의미한 동반 자살을 원하시는 겁니까? 박근혜님은 절대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판장은 말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가 박근혜 대통령은 돈에 대해 그런 치사한 인간이 아닙니다. 올곧은 분입니다. 지금 절망 속에서 엄청나게 아파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문고리 3인방의 대표인 비서관을 신문을 했을 때의 소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언이 안 나왔다는 거죠. 재판장의 말은 이랬습니다.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 때 이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도 박근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안 나왔어요. 실효성이 없을걸요. 변호사인 저는 박근혜 님이 법정에 나와 주실 것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박근혜 님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던 분입니다.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말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님께 충성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김정은과 목숨을 걸고 싸운 이병호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쓴 편지를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써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신이 있었습니다. 이 답신은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은 변호사는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자료 하나를 보았습니다. 2017년 4월 8일 한웅재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조서입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랐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합니다.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금을 최순실에게 주어 의상비로 지급했다는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현금이 대통령의 월급을 인출한 것인지 국정원의 공금을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한테서 국정원에서 올라온 돈을 현찰로 대통령의 서재에 가져다 놓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조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으로 옷이나 해 입는 부패한 인물로 만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조서의 끝부분에 검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나요? 라고 묻자 박근혜님은 없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으셨습니까? 시대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더러운 소문이 황사처럼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소문은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으셨습니까? 누군가 신하가 대신 해줄 것 같습니까? 너희들과는 대화를 안 해라는 신분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님을 증인으로 신청한 저는 변호사로서 신문할 권리가 있고 박근혜님은 출석해서 답변할 공적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내가 맡은 한 노인의 누명을 벗겨줄 소명이 있고 박근혜님은 자신의 부하를 지켜줄 지도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증언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님께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물을 것입니다. 만약 몸이 아프시거나 다른 사정이 있으셔서 도저히 적응을 할 수 없으시다면 간단한 진술서를 보내주십시오. 그 몇 자를 쓰실 기운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기일이 촉박합니다. 거창한 정치적 수사보다는 진실이 담긴 작은 한마디가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박근혜 님이 이 시대의 불시험을 통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캄캄한 밤을 지새우는 인내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푸른 새벽의 여명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변호사 음상익. 이 편지에 대한 답은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